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세계 경제의 큰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관계 문제입니다. 올해 4월에는 지난해 부산 김해공항에서 합의가 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계 문제와 우리의 영향, 중요한 부분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냐면 오늘 미중 관계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첫 거래일 증시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뭐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사실 지금은 금융과 실물에서 금융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졌거든요. 누누이 예. 말씀드리는 그럼 평상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됐으면 위험자산 떨어져야죠. 근데 주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가다피라든가 장기적 집권자 축출은 증시 호재다 하는 예.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이제 마드라를 핀세트로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과는 그렇게 크게 결부가 되지 않는다. 오늘 김정학 특파원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지수 지수가 장중한 때 한 7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들이 사실 장기 집권 과정에서 생산성이 많이 기반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걸 이제 쉐브론이라든가 미국의 그 거대한 원유 예산이 이렇게 재개될 때는 관련된 주가는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석유 관련된 게 전통적으로 다우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어제 그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는 차익 매물이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하락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역시 강한 것 같습니다. 장마판에 다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워낙 어제 SK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대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6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대목입니다. 마드라 축출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마드라 사태 이전에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서 기금속 가격이 올랐으면 이번 사태 해결됐으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국제 금값이라든가 금값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두 가지 요인. 지금 조세 회피 지역에 150개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 회피 지역에 이제 불법 자금들이 앞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금들이 한편에서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갔던 거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탈법정 화폐 거래라든가 작년 차익 실현에 대한 저가 매수에서 금리라든가 기금속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드라 사태의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갔으면 안전자산이 올라갔으면 지금 뭐 가장 강한 이렇게 안전자산이 달러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가치는 오늘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중남미니까 WTI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3대 유전에서 북해선 프린트가 있고 두바이가 있습니다는 사실 마드라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서부태평양 사중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58달러대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폭이 1.7% 8%인데요. 요거는 마드라 사태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일일 변동폭이 상승할 때 1.7, 1.8, 2달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변동폭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까 김정학 특파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드라가 이제 뉴욕 연방법원에 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주심 판결이 90세 이상 되신 분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령 하는 사람이 이제 판결하는 것이 역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마드라 같은 경우에도 변호원단이 대부분 다 미국 변호원단을 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이제 변호원단이 이축됐습니다는 아마 마드라 입장에서도 미국의 과거에 오웬 것처럼
그냥 돈을 왕창 들이붓을 겁니다. 왕창 들이붓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 수수료도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종신형, 대체로 보면 한 700년 이상의 뭐 때린다면 종신형이 되겠죠. 그래서 마더 입장에서는 무죄가 되겠죠.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더라는 생전에 뉴욕 법원에 수감될 때는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 아이디어가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텍스 헤이븐이라고 합니다. 조세 회피처에 갈 수 있는 자금들이 갈 곳이 막히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워낙 떨어졌었죠. 예. 뭐 20만 달러까지는 국내 NH증권에 뭐 비트코인 전문가도 있었습니다는 여지없이 8만 달러들이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에 있어서 연말 연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이런 그 계절적 요인에다가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자금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 투자들은 아주 정직한 자금을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코인은 자금의 성격상 조세 피적에 관한 탈법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주도해서 조세 피적의 불법 자금에 대해서 이거를 막는 동의가 150개국이 동의했습니다. 150개국은 거의 다 동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금융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오너들이 이제는 텍스 헤븐 지역에 자금을 들여붓는 이런 거는 이제 못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어디를 갈까? 이런데 어디를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코인 자금이 가장 성격상 맞는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들의 성격상.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네수엘라는 페트로로 원유로 법정화폐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왜 ETF 자금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냐면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전개되기 직전서부터 자 우리가 보면 베네수엘라의 신탁 통치를 할 때 가장 미국의 입장을 반영될 수 있게 뭘까 하는 측면은 통화주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의 법정화폐 가지고 이렇게 달러레이션 하면 아르헨티나 정상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실물화폐에 해당되는 페트로에 대비해서 실물화폐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접합 가능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코인 왕궁론을 주장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유일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중국의 견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코인 왕론의 위신을 지켜주면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의 상품화폐로 되어 있는 기반이 되는 상태에선 접합이 가장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화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이런 법정화폐 문제에서 실물화폐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법정화폐 부분을 탈법정화폐 거래가 나올 만큼 굉장히 지금 확산시키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러한 실험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계절적 요인에다가 지금 코인 왕국하는 트럼프의 위신을 좀 지켜주는 측면, 그 다음에 상품 화폐의 대체적인 측면에서 베네수엘라의 통화주권을 회복해서 경제 신탁 통제를 확실히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요인이 작용해서 오늘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지. 뭐 마두라의 축출에 의해서 안전자산에 의해서 무슨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하는 이렇게 요인을 전공하는 거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무슨 안정자산입니까? 알트코인이 무슨 안정자산입니까? 그게 국내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예. 없는 게 무슨 안정자산입니까? 예. 요약을 하자면은 이 베네수엘라가 재건이 잘 됐을 때 암호화폐 수요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특히나 지금 이 화폐 경제 측면에서는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까요? 네, 실물화폐의 적용 가능성 인프라가 이미 베네수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실물화폐에 비트코인을 동작해서 잘 정착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확대시키겠죠. 예. 이게 중국의 위안화의 확대 계획과 디지털 화폐 위협계가 거의 동일한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인 왕국론의 트럼프의 위상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 신탁 정책의 가장 핵심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한 건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서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까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반도체보다는 뭐 에너지주나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드라 축출에 의해서 아마 제목에 그렇게 달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목이지만 최대 수요자가 한국 증시가 될 것이다. 예. 어제 그 제목들을 다 보실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일부 증권사가 지정학적 위험에서 증시가 조정되지 않겠느냐 모 교수께서 이렇게 또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어제 마드라 축출에 의해서 한국의 코스피가 150포인트 가깝게 올랐습니다. 최대 수혜자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새해 95포인트 올라가고 둘째 날 거래일로 기준으로 둘째 날 한 45포인트 올라가서 거의 이틀 동안에 25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마드라 사태에서 지정학적 위험 증가한다? 증권사가 분석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위험 자산이 주식이 얼만큼 올라갑니까?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도 얼만큼 올라갑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일 새해 들어서 이틀 거래에 250포인트 급등하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금 연말에 내렸던 올해 코스피 예상치 임금 마르기 전에 속속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요. 지금 직접 제가 관계를 잘 통해 가지고 이게 포착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 25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차익 매물도 출현될 거로 봅니다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막판에 많이 오르고 마이크론 주가도 장막판에 물론 초반에 많이 하락돼서 하락폭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는 막판에 하락폭을 회복하는 정도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와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차익 매물의 실현에 대한 부담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해보죠. 어제 한중 정상회담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올해 세계 증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새해 첫 벌써부터 중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이라든가 북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간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미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해서 북한 관계든 아니면 중국과의 그 경제 협력 관계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이러한 관계를 예고했던 것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물론 10월 말과 11월 달인데 11월 달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달을 보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으니까 11월 달을 보겠습니다. APEC 경제회담에 올해의 신국제관계를 얘기했던 거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지금 좋죠. 왜냐하면 다게이츠 정부가 사실 친트럼프 성향이 있다 황금시대를 넣었죠. 그게 지금 그대로 전개되고 있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연됐던 관세 협상이 타결됐던 것이 지금 그대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보다는 김해 공항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재점 사항이 의외로 쉽게 끝났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신다면 중국은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유예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화답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100% 보복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어쨌든 팩트시티라든가 이런 강한 의미 합의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과 것처럼 어떤 선언문과 같은 팩트시티가 없긴 했습니다는 옅은 의미의 합의입니다. 관세 문제는 일단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올해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이건 확정돼 있습니다. 김해에서 확정됐습니다. 어떠니까 관세에 대해서 합의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환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 부분인데 올해 공교롭게도 페드의 정치화 문제 관련해서 사실 환율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니까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4월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노출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마드라 축출보다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되겠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라든가 SK를 집중적으로 샀을까? 일전에도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 반도체에 대한 빅 사이클, 이거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정해 간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 바이어스 마케팅은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버 디맨드 상태에서 셀러스 마켓 때문에 삼성전자, SK라든가 마이크론이 이 수급상을 주도해 나가거든요.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인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는 왜 어제 2조 이상 한국의 SK와 삼성전자를 집중으로 사면서 왜 145포인트 이상 올랐을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 그리고 미중 관계들 보고 있습니다. 약간 넘어가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당시 미중 정상회담 때 의외로 좀 쉽게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평가들이 우리 국가 전략 포털에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 1등이란 뭐냐? 패권 경제 1등이란 뭐냐? 반에 한 사람만 있으면 1등을 하는 거죠. 꼴등도 하는 거죠. 그때 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1등이라면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트럼프 입장에선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고 자유자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스탠포드대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들은 1만 달러가 넘으면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되고 자유가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죽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퇴색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 보십시오. 시진핑이 1만 달러가 넘자 장기 집권 체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뭐냐? 의회 민주주의가 죽고 시장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독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어떨까? 다른 국가는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좀 빼고 다른 국가도 전부 마크롱이라든가 전부 뭐냐? 독재야만을 갖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저도 롯데호텔에서 할 때 직접 들었습니다. 1만 달러 오면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상은 전혀 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재 야망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뭐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대부분 국가들의 최고 통수권자의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패권 경쟁은 공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모색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를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경학적 전쟁도 항상 공멸보다는 공존을 모색하는 겁니다. 반에서 50명, 100명이 있어야 트럼프가 1등에서 자자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에 한 명뿐이 없으면 1등이자 꼴등입니다. 1등 해봤자 자자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미중 간 정상에서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쉽게 타결됐거든요. 그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를 읽는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인 미중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자, 위원님, 올해 4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환율 문제에 대한 변수가 나올지 역시 이 부분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환율 문제 다룬다고 이렇게 벌써부터 전미경제학회를 등기하는데 나오고 있죠, 간헐적으로. 왜냐하면 관세는 어떻거나 여튼 이미 타결이지만 타결된 상태거든요. 예. 또 올해의 중간 선거를 감안할 때 관세 부분은 트럼프가 밀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관세에 따라서 너무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정상회담에서는 어찌됐든 환율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 위안화 평가 절상 학수고대합니다. 집권 일기 때 중국을 위안화 평가 절상, 청가 절상 이거를 하지 못하고 위안화 절하했던 부분을 환율 조작으로 그걸 지정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작년이죠. 그 작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작년 대선 과정이죠. 벌써 새해가 넘었으니까. 예. 대선에서 상당히 그래서 그 전에 2020년에 바이든한테 실패했던 이렇게 재선에 실패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2기에 대중무역적 척소를 위해선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해야 된다. 자, 부산 회담 이후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달러에 7위안이 볼지선도 틀리고 1달러 6.9까지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겁니다. 왜냐? 중국이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또 무역적 흑자가 1조 달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내수 침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사실은 내수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CGP 입장도 장기 집권체에서 대외 위상을 증대시킨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박스 시니카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요? IMF SDR 편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하고 1대1로 계획해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높여서 그동안 꾸준히 위안화 절상을 유도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4월 달에는 이렇게 환율에 있어서는 자 미국도 트럼프도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위안화 평가 절상을 바란다. 그럼 어떤 사태가 되겠습니까? 1985년에 엔화 강세와 관련해서 프라자 협정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사실 제2의 프라자 협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대가 나오면 국내 입장에서도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안화 평가 절상을 추진하는 중국이 미국 정상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플라자 합의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각국 재무장관 만나서 달러 가치 낮추고 다른 나라 화폐 가치 높이자 이게 합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그게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1985년과는 지금 좀 다른 겁니다. 그때는 다릅니까? 다자 채널이 형성돼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합의가 되려 다자 채널 합의입니다. G7도 다자 채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통화체도가 넌 시스템입니다. 또 미국에 의해서 국수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면 결국 관련 국가가 중국과 이렇게 미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두 국가는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지만 과거에 N달러 환율처럼 프라자 협정 전에 260엔 가던 것이 1995년 프라자 협정 이후에 1910년에 79.8엔까지 갔을 정도로 과감하게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느냐. 그 측면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예. 위안화를 과도하게 절상을 요구할 때는 내수에 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출이 떨어져서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걱정을 과도한 하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프라자 협정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해 무역 적자를 줘야 되는데 위안화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 절상하면 달러 입장에선 달러 약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되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물가가 올라가겠죠. 예. 중국에 대해서 생필품이 저소득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위안화 평가 절상 대비해서 과도한 달러 약세도 미국 어렵다. 입장에서 두렵다. 그런 측면에서 1985년 것처럼 명시적인 프라자 협정은 유저기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헛갈리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지금 미국에 필요한 달러의 방향성, 그러니까 달러 더 떨어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적정 수준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강한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프는 집권당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작년 초반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약달러 추진하다가 이게 수입물가, 그다음에 생필품 부족, 지방 미니 선거에 전부 잇따라 실패, 그다음에 중간 선거 문제와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가치 문제에 대해서 저 달러 기조를 지금 이렇게 기조가 선회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도한 약달러도 부담이 되고 과도한 강달러도 부담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트럼프의 환율 정책은 어떤 전문가가 뭐 강달러 정책이다 약달러 정책이다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좀 줄여달라 해서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연준에서 나오는 최근에 패트릭 프레스컬 필터 방식에 의한 달러 가치가 적정선이 얼마큼이냐.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서도 하버드의 이렇게 로커프 교수가 달러 가치 폭락론과 그다음에 달러 가치 킹달러론 이런 과정에서 양극으로 비교되는 상황에서 이 달러 가치의 적정선이 얼마큼이냐 해서 이 필터런 방식의 호드릭 페드릭스 이거 한국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 한국에 들어갔을 때 첫 도입했던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 의해서 적정선이 얼마까 요거 이제 나오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원달러에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되는데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 방식의 강달러를 요구하면 10% 달러 가치가 오면 미국의 성장률은 0.75%포인트 굉장히 떨어진다. 그만큼 미국도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적정한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의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얼마 네. 정도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권 1기 때도 미국과 중국 간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 관련해서 의외로 잘 지켰습니다. 명시적인 아니더라도 상하이 미락설이 아마 인터넷 두들기면 상하이 미락설이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예. 미락설이라는 게 프라잡처럼 명시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1달러당 스위스팟으로 오리란 말이 들어보시죠? 스위스팟. 골프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때리면 가장 멀리 나갑니다. 이게 스위스팟입니다. 예. 스위스팟이 그때 나왔던 용어인데요. 그때는 1달러당 6.8입니다. 의외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여건이 그 위에 한 10년 변했으니까 서로 때리면 중국 이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달러에 6.5 위안선입니다. 아마 명시적인 이렇게 프라잡장이 도입되더라도 제2의 상하이 미력이 도입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 국가가 인정하니까 이걸 잘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반도체의 이렇게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의 SK라든가 삼성전자는 집중적으로 사고 있느냐? 이게 의미입니다. 묵시적 합의선이 6.5 위안 될 때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정도는 나옵니다. IMF에서 적정 환율이 1,335를 봤습니다. 한국의 예측 기관들은 전부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 여기 떨어지기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글로벌 인베스트 펑크들은 1,400 밑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묵시적 합의는 6.5로 때려버리면 원달러는 1,350원입니다.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코털 깎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한국을 산다, 한국 산다 하니까 한국의 대표업종인 삼성전자랑 SK를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에 이 두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이번 8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대와 함께 사실 주가가 어제 일부 증권사가 베네수엘에서 지정학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증시가 조정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달리 한국의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아서 어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양털 깎기가 지금 가능한 국면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